순자는 고시원 방에서 만식의 고백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사실은 당신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40년 전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요. 만식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나는 당신의 떡집 간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도봉구 재개발 철거촌 끝자락, 낡은 다세대 건물들 사이로 비좁게 끼어든 컨테이너 방에서 이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는 통증이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찬 바닥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나서면 벌써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컨테이너 방 안은 고작 4평 남짓했습니다. 접이식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죠. 벽에는 미진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순자는 작은 거울 앞에서 회색빛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화장품이라고는 저렴한 로션 하나뿐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발라주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른 세대들의 소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까지 다 섞여서 들렸죠. 순자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제 계단은 추운 겨울날이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제일시장 한 모퉁이, 미나리 다듬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순자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찬 바닥에 앉아 미나리 뿌리를 자르고 누런 잎을 골라내는 일은 단순했지만 몸은 견디기 힘들었죠.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 무릎에 깐 방석이 얇아서 뼈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하루 3만 원이라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자리에 앉은 김옥순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70줄에 접어든 옥수는 순자보다 1살 많았지만 훨씬 정정해 보였죠. 손놀림도 빠르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순자는 대답하며 미나리를 다듬었습니다. 실제로는 일찍 와야 좋은 미나리를 배정받을 수 있고 하루 일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였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아침 8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생선가게에서는 얼음 깨는 소리가 들려왔고 떡집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왔죠. 순자는 가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옛날 자신도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미진이 어려서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추억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순자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 자식들이 어디 부모 생각이나 하냐며 한탄하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순자는 별다른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 아들놈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 남이 됐어. 명절에나 한번 얼굴 보고 용돈 달라는 소리만 들어.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좋겠어. 나는 딸밖에 없는데 딸은 시집 가면 끝이라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순자는 미진을 떠올렸습니다. 미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순자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항상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재개발로 헐릴 예정인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언제까지 이 동네에 살 수 있을지 걱정했죠. 컨테이너 방 임대료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네 곳곳에는 재개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주 대책 설명회 안내문도 붙어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날 때면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반값으로 파는 김치나 나물 반찬을 사서 집에 가져가는 게 일상이었죠. 가끔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빵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날엔 작은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인정이 많아서 순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작은 라디오를 켜고 7080 가요를 틀어놓았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하춘아의 안개 같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순자는 허리에 찜질팩을 대고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가끔 청취자들의 사연이 나왔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위안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원래 이렇게 쓸쓸한 거였나? 어떤 날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들이 담긴 테이프였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자주 끊어졌죠. 싱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버리면 순자는 한숨을 쉬며 테이프를 다시 감아야 했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는 남편과 함께 들었던 추억의 노래들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만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딸 김미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급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학원비가 모자라. 잠깐만 보태줘. 미진은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배우겠다며 학원을 전전했습니다. 네일아트 학원에서 시작해서 제빵, 꽃꽂이, 요가 강사까지 온갖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는 못했죠. 그때마다 순자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미진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당당했습니다. 마치 순자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했죠. 순자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달 미나리 아르바이트비와 작은 적금을 깨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면 다음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게 뻔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한테 다 갚을 거야. 미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큰 돈을 벌어서 순자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순자도 처음엔 미진의 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내 늙음은 누구의 뒤안길이었나. 창 너머로 새마을 금고의 푸른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에서 언젠가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아직 갈등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기름 묻은 성냥처럼 주변 공기가 마른 날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죠. 미진에게 보내는 돈, 병원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저축은 고사하고 적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구슬픈 가요가 흘러나왔고 순자는 찜질팩의 온기에 의지한 채 또 다른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자는 미진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 금고에 갔습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려면 약간의 서류가 필요했죠. 창구 앞에서 긴장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볼펜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뒤돌아보니 정장을 단정히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고닫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가 자신의 볼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쓰세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볼펜을 받아 서류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그 사이 노신사는 옆에서 기다려 주었죠. 창구 업무를 마치고 볼펜을 돌려주려는데 그가 웃으며 국화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잘 압니다. 이런 일들이 혼자선 어렵죠. 순자는 국화사탕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거든요. 제가 최만식입니다. 나도 혼자 살아서요. 서로 사람 냄새라도 맡고 삽시다.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금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우리는 점점 집만 되는 것 같고.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순자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죠. 며칠 후 경로당에서 순자는 만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경로당은 순자에게 그리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무리를 지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나가곤 했죠. 탁구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몰랐어요. 순자는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만식의 말이 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익숙해졌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은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만식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은 크고 내 인생은 너무 비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의지하는 척이라도 하면 주변 시선도 잠잠해질 겁니다. 대신 당신도 안전해지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위장 결혼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신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식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렸죠. 계속해서 쪼들리는 생활, 미진에게 손 벌리는 자신의 모습, 앞으로 더 어려워질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위장이라도 내 인생 마지막에 따뜻한 밥상 하나면. 순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만식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고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각자 방을 따로 쓰고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고 정말 형식적인 결혼이어야 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둘은 며칠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봤죠. 만식은 대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연금과 적금 이자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가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식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부담도 크겠군요. 만식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만식이라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순자가 만식에게 말했을 때 만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 드립시다. 이제 미진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엄마 이번에 같이 살 사람이 생겼어. 전화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미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라고요?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재혼이라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요즘 유산놀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어디서 만났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혼자 살아서. 엄마,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라고요. 미진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순자는 미진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미진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살기 어려워. 그럼 제가 모실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순자는 미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진 자신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순자를 모실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진의 반대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식과의 만남, 그의 제안, 그리고 미진의 반대까지. 모든 게 급작스럽게 느껴졌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진과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만식과 만나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고 3가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 각자 방을 따로 사용할 것. 둘, 생활비는 각자 부담할 것. 셋, 거짓말은 딱 한 번만 허용할 것. 그 한 번은 이미 쓰인 셈이네요. 만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장이라고 한 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죠.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신고를 하러 오는 오전과 달리 오후엔 중년 부부들이 이혼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죠. 순자와 만식은 그 사이에서 초라하지만 확실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첫 남편과 결혼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설렘도 두려움도 없었고 다만 현실적인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네요. 만식이 신고 필증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했거든요. 만식의 집은 대치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라고 했지만 아직은 멀쩡해 보였죠. 엘리베이터가 삐걱대는 소리조차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순자가 살던 컨테이너 방과는 천지 차이였죠. 15평 아파트입니다. 방이 2개라 각자 쓰기엔 충분할 거예요. 만식이 집 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부엌도 쓸만했습니다. 순자가 쓸 방은 작은 방이었지만 컨테이너 방보다는 훨씬 나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다니.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된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넉넉한 부엌에서 요리를 하니 기분이 좋았죠.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작동했고 냉장고도 큼직했습니다. 콩나물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만식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부엌까지 스며들었죠. 콩나물국 냄새가. 내 어머니 부엌 냄새 같군요. 순자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드실래요? 많이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국물을 마시겠네요. 둘은 거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콩나물국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혼자 먹던 밥상보다는 훨씬 따뜻했죠. 맛있습니다.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요. 과찬이세요. 그냥 콩나물국일 뿐인데.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과는 다르거든요. 만식의 말에 순자도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맛이 달랐습니다. 며칠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미나리 아르바이트를 했고, 만식은 오전에 산책을 나갔다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이면 순자가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엄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로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미진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혼인신고 필증이었죠.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거실에서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만식입니다. 인사는 무슨, 엄마를 속여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식은 예의를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따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할 뿐입니다. 어머님을 속인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미진은 만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미진아, 진정하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순자가 미진을 말렸지만 미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몇 년 살지도 모르는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요? 당연히 재산이죠. 미진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만식도 표정이 굳었죠. 따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에이, 거짓말. 그럼 왜 갑자기 결혼해요?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미진의 질문에 순자와 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것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미진은 승리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날 미진이 돌아간 후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미진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다음 날 미진은 사설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순자라는 사람 과거 좀 털어주세요. 싹 다.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조사해 주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만식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더 컸죠. 흥신소 직원은 익숙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며칠 드리면 자세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식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폭풍 전야였죠.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순자와 만식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투짝처럼 오갔습니다. 저 집은 혼인이라기보다 돈 냄새가 나더라. 갑자기 결혼한 게 수상하지 않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노인 재산 노리고. 순자가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만식에게 이야기했을 때 만식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가워요.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오했던 일 아닌가요? 만식은 의연했지만 순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만식까지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죠. 동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순자는 미나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다른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집은 혼인이라도 돈 냄새라던데.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결혼을 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옥순 아줌마마저 순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죠. 순자는 혼자 조용히 미나리만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진에게 흥신소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미진은 카페에서 흥신소 직원을 만났죠. 자료 나왔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진은 봉투를 열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거에 사채를 쓰셨네요. 꽤 큰 금액이었고 보증도 잘못 써서 빚 독촉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동생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소문도 있고요.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에 대해 몰랐던 과거가 이렇게 많다니 충격이었죠.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추가 조사도 가능하고요. 미진은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엄마를 보호하려던 마음이었지만 이런 과거가 있다면 만식이 정말 순자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순자와 만식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식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말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 본 날부터요. 새마을금고에서 적금을 해지하시는 모습, 조심스럽게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죠. 만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제 과거를 알면서도.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만식의 말에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숨어 살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만식이 거실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머! 순자가 급하게 달려갔지만 만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심장 상태가 좋지 않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안도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자신 때문에 만식이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미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당신 지금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 거 알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학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 재산 노린다고 동네가 떠들썩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쓰러진 건 엄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미진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만식이 쓰러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미진아,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엄마, 그만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저씨와는 이혼하고 원래대로 사시라고요. 미진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했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입원했고 미진은 이혼을 종용했고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내 선택이 누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칼이었나? 순자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들고 와서 순자 앞에 펼쳐놓은 것이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자료에는 순자의 과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체 이용 내역, 보증을 잘못 써서 받은 독촉장, 그리고 동생의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속였다는 증언까지. 엄마가 저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어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진아, 그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미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키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해놓고. 미진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 컸죠. 그 사이 동네에는 더 자극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죠.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사채까지 썼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와 결혼하다니. 저런 사람이 순진한 할아버지를 속인 거 아냐? 순자는 더 이상 밖에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장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만식이 태어나는 날 순자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면 만식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집에서 만식을 기다렸지만 만식이 돌아온 후에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병원까지 가시게 되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래 몸이 좋지 않았어요. 만식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만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순자의 말에 만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없으면 평화로우실 텐데. 순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순자의 이혼 얘기를 들은 만식은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그러던 중 동네에 더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만식이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만식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꿨다던데. 그래, 뭘로 바꿨는데? 경로당에서는 이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만식은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순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동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새로운 유언장 내용이 알려졌을 때
미진은 경악했습니다. 만식이 재산 대부분을 무연고 장례와 고독사 예방 주거기금에 기부하고 배우자인 순자에게는 노원구 소형 주택 한 채만 남긴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미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사본을 받아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남 좋은 일만 했네요. 미진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반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가 받을 건 고작 소형 주택 하나뿐이었거든요. 그것도 노원구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남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소문에도 안 휘말렸을 텐데. 미진의 분노는 이제 만식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에게도 화가 났죠.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렸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은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동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순자의 과거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흥신소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글을 작성해 퍼뜨린 것이죠. 글에는 오래전 차용증 사진, 독촉장 이미지, 그리고 결정타로 동생 딸을 자기 딸이라고 속였다는 전 남편 친척의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미진이를 친딸이 아닌데 친딸이라고 속였대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럼 호적은 어떻게 했겠어? 친척이 직접 증언했다니까요. 옛날에 동생이 공장에서 죽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거래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순자가 미진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거를 숨기고 만식과 결혼했다는 것까지 모든 게 왜곡되어 전해졌죠. 순자는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지? 자기 딸한테도 거짓말했는데 남편한테야 오죽하겠어.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나리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일찍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무엇을 끝내요? 이 결혼요. 더 이상 이러고 살 순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만식은 순자를 바라봤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순자는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컨테이너 방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이런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됐거든요. 새벽에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만식이 잠든 사이에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만식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이 이상은 안 되겠어요. 당신만 피해보게 할 순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식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도망칠 곳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편해지실 거예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이 따라 나왔죠. 순자는 결국 쌍문동의 한 고시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루 2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컨테이너 방보다도 더 좁았죠. 작은 라디오만 들고 와서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슬픈 인연이 흘러나올 때 고시원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문 열어주세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숨을 가쁘게 쉬며 서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은 도망칠 사람이 아니오. 만식의 말에 순자는 외면했습니다. 우린 가짜였어요. 난 그 거짓말에 기대고 싶었고, 당신은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고,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습니다. 만식이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웠죠.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저 때문에 당신까지 나쁜 사람 취급받는데.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40년 전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떡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당신이었습니다. 빚 독촉을 하러 갔던 그 젊은 남자가 바로 저였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나는 당신의 떡집 간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해였어요. 만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누군가의 간판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됐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만식이 왜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알아본 순간 내가 무너져야 내 죄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장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지막 옆에 있기로 한 겁니다. 만식의 고백은 순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순자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오래전 그날 비 오던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간판이 뚝 떨어질 때의 소리가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 남자의 차가운 눈빛, 서류를 내밀며 하던 말들이 생생했죠. 채권자라며 나타나서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만식이었다니.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시던 떡집 문을 닫게 만든 사람이 접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떡집 문을 닫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죽음, 미진을 키우기 위한 고군분투,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었죠.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비가 내렸고 떡을 만들다가 나왔는데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자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죠. 이틀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넘겨받겠다고. 맞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어요. 갓 시작한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었죠. 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매일 누군가의 간판을 내리며 살았어요. 부자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돈을 위해 남의 불행을 만드는 일이라면서요. 아이들도 커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저에게 결혼을 제안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을 알아본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내가 망친 삶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어요. 만식이 고시원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미진은 제 친딸이 아니에요.
만식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생이 공장에서 사고로 죽고 남겨진 아이를 제가 데려와 키웠어요. 20살 미혼모가 된 동생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었거든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호적도 조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딸이라고 속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미진 아빠라고 했던 사람도 사실은 동생의 남자친구였고 동생이 죽은 후에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미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들이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고요. 만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동생이 죽기 전에 병원에서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미진이를 친딸처럼 키워달라고. 그 아이가 고아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순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딸이라고 했어요. 출생신고도 제가 낳은 것처럼 했고, 주변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미진에게도 저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싸웠거든요. 만식은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미진을 향한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처음엔 동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했지만 키우면서 정말 제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식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위장이라고 부르든 진심이라고 부르든 제 손으로 매듭 짓겠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에게도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제 죄, 제 사랑, 제 거짓말을 다. 만식은 순자의 결심을 존중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미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순자는 고시원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게 동생과 어린 미진의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미진을 많이 닮아 있었죠.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동생이 참 예뻤어요. 미진이 동생을 많이 닮았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동생이 미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순자는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적은 듯한 글씨가 있었죠. 사랑은 때로 거짓말의 모양을 하고 온다. 방금 적은 글이에요. 제가 미진을 키우면서 느낀 마음을 적어봤어요. 만식도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녀 사진이네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순자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미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예요.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엄마, 엄마 여기 계시죠?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만식을 바라봤죠.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문 열어주세요. 미진이 고시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죠. 엄마,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미진은 좁은 고시원 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식이 있는 걸 보고 더욱 놀랐죠. 아저씨까지 여기 왜 계세요? 미진아, 앉아라. 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미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은 고시원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와 만식이 함께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나오셨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진아, 앉아라. 엄마가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미진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죠. 뭔 말씀이세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부터 봐라. 미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진짜 엄마야. 순자의 말에 미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내 동생의 딸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미진은 사진을 든 채로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죠. 그럼 저는 누구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동생이 23에 너를 낳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때 너는 겨우 돌이 지났었지.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병원에서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 이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달라고, 고아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조작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딸이라고 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키웠다고 거짓말했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은 맞아. 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순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미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랑이 진짜라고요? 그럼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 상처는 지금 받고 있잖아요. 미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미진은 만식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뭐예요?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죠? 순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미진의 질문에 순자와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공증사무소에서 만식의 유언장 공개 자리가 열렸습니다. 순자와 미진이 마주 앉아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 대부분은 노인 주거기금으로 기부되며 배우자 이순자님에게는 노원구 소형주택 한 채를, 김미진 씨에게는 상속 대신 진실을 남깁니다. 변호사가 서류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미진은 어리둥절하며 상자를 열었죠. 상자에는 1989년자 공장 출입증, 동생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출생신고 정정 가능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식이 직접 쓴 편지가 따로 있었죠. 편지를 읽는 미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진 씨에게. 당신은 이순자님의 동생 딸입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거짓말의 형태를 띠었을 뿐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미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키운 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안아 올린 순간부터는 모든 게 진짜였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것도, 학교 운동회에 나가서 응원한 것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준 것도 다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어. 그때 만식이 남긴 녹음된 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과거의 채권자였습니다. 이순자님의 떡집을 문 닫게 만든 죄로 평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남은 재산은 내가 빼앗았던 누군가의 밥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순자님에게는 작은 집을, 미진 씨에게는 자기 삶을 새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남깁니다. 진실을 아는 것도 권리니까요. 미진은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돈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에서 자랍니다. 두 분 모두 상처받은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식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미진이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도 좋았어요. 엄마의 진실을 먼저 듣고 싶었다고요. 미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말해주신 거예요?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순자는 미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사이로 만식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두 분이 흘린 눈물이 진짜 가족의 증거예요. 미진은 순자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혈연이든 아니든 넌 내 딸이야.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미진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로만 살자.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 공증사무소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거짓말로 얽혔던 관계가 진실로 풀어지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만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골목 끝 작은 소형 주택 담벼락에 새로운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빛밥상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르신 함께 밥 먹는 날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순자와 미진이 주 3회 무료 밥상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미진과 순자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밥을 짓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둘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요? 미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미진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죠. 글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10분 정도는 오실 것 같아. 순자는 미나리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솜씨로 빠르고 정확하게 다듬어냈죠. 미진은 이제 스스로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 도우미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본 미진에게는 큰 변화였죠. 엄마, 오늘은 콩나물국을 내가 끓일게요. 그래, 내가 끓여봐.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잖니.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미진이 요리를 배우겠다고 나선 것도 최근의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분들도 이제는 단골이 되었죠. 순자야, 오늘 반찬이 뭐야?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랑 김치찌개 준비했어요. 미진이가 만든 거야? 네, 제가 직접 했어요. 미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미진의 요리 실력이 늘었다며 칭찬해 주었죠. 밥을 먹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두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이 먹던 밥이 이제는 동네 전체가 함께하는 밥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는 날에는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을 했습니다. 미진이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연결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이순자 씨, 고맙네. 혼자서는 병원 가기가 참 무서웠는데. 70대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재건축으로 사라질 줄 알았던 만식의 옛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 벤치에 작은 동판이 새로 박혀 있는 게 보였죠. 동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누군가의 간판을 다시 걸어 올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최만식, 이순자. 순자는 동판을 보며 만식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날들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만식 씨, 고마웠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서 라디오 사연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라디오에서 순자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이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는 위장으로 시작해서 인정으로 살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은 두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이 먹던 밥은 동네가 되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나는 삶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DJ가 사연을 읽어주는 동안 순자와 미지는 라디오 앞에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다음 주에 무궁화호 여행권을 보내드릴게요. 딸분과 함께 꼭 다녀오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권을 준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엄마, 여행 가실 거예요? 미진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네. 일주일 후 순자와 미진은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들녘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만식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제 상처를 덮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밥으로 덮었죠. 열차가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 미진이 순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동네 치매 가족 학교 봉사도 나갈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삶이 진실로 남는 법을 그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둘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은빛밥상은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미지는 복지관 이외에도 치매가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치매가족학교에서 만난 할머니가 엄마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순자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 저녁 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국화 사탕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만식이 처음 만났을 때 주었던 그 사탕과 똑같은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미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식 아저씨가 처음에 주셨던 사탕이야. 순자는 국화 사탕을 살짝 들어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네. 그 말에 미진도 웃었습니다. 만식이 했던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도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모두 사람다워졌지.
주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잃었던 간판은 다시 걸렸고 위장의 친구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실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7080 가요가 흘러나왔고 순자와 미지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내일 은빛밥상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